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비명계 공천 학살 의혹을 두고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평가 기준과 여론조사의 정체를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작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공천 파열음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국민의힘도요, 공천 배제 대상인 현역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합니다. 공천 갈등이 시작된 건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민주당 공천 잡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이 확보한 명단 그대로 비명계 의원들이 속속 내가 사실상의 컷오프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비명계가 강하게 항의를 했지만 마땅히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던 이재명 대표가 불참을 하면서 공허한 외침에 그쳤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죠.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100번을 되돌아보고 성찰해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공정성과 이런 거에 대한 의심 가지면서 발표하는 과정도 도저히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 돼서는 안 되고 다 불만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뭘 사천을 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돌았다는 그런 게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모두 한 15명 정도의 의원이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요. 정청래 최고위원, 지도부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도중에 의총장을 나가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없는데 어딜 갑니까? 이런 비명계의 항의가 나오게 됐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의총도 안 갔고요. 본회의 끝나자마자 기자들 좀 피한 듯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어떤 조정 능력이나 어떤 앞으로 나서는 당당함 이게 있어야 될 텐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아마 오늘 비난받을 것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자리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들은 피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뭐 공천 때마다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는 뭐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취재를 할 때 뭐 저 정도 되는 의원은 그동안 국회 활동을 보면 좀 컷오프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 기본적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여러 가지 지금 이 컷오프를 보면 도저히 현장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누구도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자 도대체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했느냐라고 이제 물을 텐데 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줄 수 있는 지도부는 회피해버리고 피해버리는 이런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정청래 최고위원은 항상 본인은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수석자를 붙입니다. 자 그만큼 당대표 다음에 수석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없을 때 꼭 본인이 회의를 다 주도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표가 없으니까 슬며시 본인도 나가버리는 거죠. 왜냐? 본인한테 이제 비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 비난받으면 나가고 빛나는 자리는 본인이 찾아가고 과연 이런 리더십에서 본인이 항상 붙이는 수석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부재할 때 항상 정청래 최고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나 수석 최고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오늘 기자들이요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의총 분위기를 집요하게 물었는데요. 정 의원의 반응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발언했는지 어디에요? 따르지 마시라고 다 비오고 다친다고. 누구누구 발언했는지만 합의 주시로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따 대변인 얘기 들으세요. 비명 의원님들 말씀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도부에서 자체요. 최근 공천 관련 네. 설명은 하셨는지 자체요.
성춘 부위원님. 네. 이재명 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지도부의 입장을 정청래 최고위원 정도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 비명계 의원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저는 친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친명 호소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명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친명 의원이면 이렇게 그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친명 이재명 대표가 곤란한 상황이면 친명들이 나와서 뭔가 뭐 비판도 받아내고 설명도 하고 최대한 설득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진정한 친땡 의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번 의총에서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지금 그런 역할 안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는 정청래 의원이 왜 항상 친명으로 분류되는지 참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의총으로서 저는 정청래 의원이 자신이 친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것이다. 왜 지금까지는 친명으로서의 혜택은 다 누렸으면서 곤란한 상황이 오자 친땡 뭔가를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 장본인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현장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수많은 친명 호소인들 다 어디 갔냐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고 하면서 지금 다들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가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의총에서 뭐 했는지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냥 당신이 의정활동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만 했는지 저는 그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자, 우리 성치훈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묵직한 한 방을 또 날려주셨는데 오늘 의총이 끝난 뒤에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죠. 최혜영 의원의 브리핑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도부가 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발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거치는 아니고요. 이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인선 특혜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어요? 네,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표님은 참석 안 하신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전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참석 안 하신 거 관련해서 비판이나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는지 네, 이제 의견을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지도부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은 의도적으로 회피하신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왜 참석 안 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원내대변인이 당 대표가 왜 참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평가 기준을 납득을 못하겠다. 두 번째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유령 여론조사의 진상을 규명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냐 이거였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없다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입장을 냈는데 답변을 했는데 그닥 시원치 않은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부분 이제 공천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 있었냐 그리고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디서 진행이 됐고 진상 규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지도부의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내대표님께서는 지도부로서의 좀 책임을 느낀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향후에 그 내용을 다 공개하시는 어떤 곳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여론조사 부분인데요. 네. 여론조사에 관련해가지고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대요. 네. 누가 한 거냐? 그 정체를 밝혀라라고 하니까 처음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아니 지금 이 난리가 나가지고 의총에 왔는데 지도부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확인도 안 하고 왔냐 이렇게 강한 항의를 하니까 조정식 사무총장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대체로 당에서 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거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화민수 지난번 광주 부분에 있어서 문학진흥원의 문제에 대해서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은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그렇죠. 화민수 대변인은 우리 당에서 한 데이트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거기서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답을 한 것이고 당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당에서 누가 했는가? 그야말로 정진상이 했는가? 박홍근이 했는가? 아니면 천준호가 했는가? 실무자 회의에서 했는지 그것이 진짜 공관위 안에서의
소통된 어디서 결정된 기관에서 했는지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했는가도 묻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앞으로 되기 시작하는 것은 왜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을 그렇게 완화시켰는가? 여론조사 지금 성남의 여론조사 기관이 들어온 게 2010년도에 데이터를 유출해서 유죄 판결이 난 하자가 있는 기관인데요. 원래 민주당의 여론조사 기관 선정 기준에는 하자나 문제가 있었던 기관은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예. 실제로 월 연 매출액이 10억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걸 5억으로 낮추는 그러한 변경은 누가 했는가? 그것은 이미 그런 여론조사 기관을 염두에 두고 낮춘 거 아닌가? 또 하나 최근에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똑같은 대표가 갖고 있는 이 다른 이름의 여론조사 기관이 실제로 떨어진 여론조사 기관이 다시 들어왔다. 네. 3개만 했는데 4개가 돌렸다. 이 부분에까지 계속 문제 제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제 그랬을 때 과연 현 지도부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나 사무총장이나 또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드러날 수 있고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입장을 내서요.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 같이 첨부하지 못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의원총회는 마땅히 자리에 있어야 했을 이재명 대표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좀 김 빠진 상황이 돼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들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이후에 하나, 둘, 셋 그리고 쭉쭉 해서 지금 6명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모두 저희가 확보한 그 명단과 똑같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의원에 이어서 오늘 조금 전 송갑석, 박영순, 김한정 의원도 하위 평가를 통보받았다. 이런 사실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박영순, 김한정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절대로 자객 공천은 아니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믿었고 어찌됐든 공정한 경선은 보장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 사표 내고 이 공천에 관련된 책임 있는 자들 전부 사표 내야 되고 이선을 다 물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위 10%라는 수치와 굴레를 쓰고 경선에 과연 임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이런 상황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젊은 정치인들, 후배 정치인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애초부터 그러니까 기획이 됐다. 20%를 처음부터 비명계로 채워놓고 이걸 두고 뭐 개혁의 진통이라느니 뭐 갈라치기가 아니라느니 이런 말장난 하지 말고 사퇴하시라. 이게 지금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뭐 공허한 이야기일 뿐이죠. 뭐 이런 그야말로 대답 없는 메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 봤을 때 공천같이 민감한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역에서는요. 그 공천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유일한 관문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상한 결과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대표 선거에 최종 후보에까지 올려놓습니까? 그 사람이 22.23%를 갖다 얻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위 20%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을 그 민주당에서 국회 부의장으로까지 그렇게 그 선출을 갖다 시켜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이상한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속 시원히 이야기해 주어야 할 책무가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민주당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민주당은
진술 거부권을 굉장히 잘 구사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나 아니면 심지어 법원에 가서 진술 거부하는 건 그렇다라고 쳐도 이렇게 당내 문제에 대해서까지 진술 거부를 하나? 진술 거부가 거의 뭐 관행인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위 성적표를 받아든 이 의원들 모두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모든 매체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꼴찌다라고 하는 당의 통보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해 주십시오. 하위 10%라는 공관위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의 소신이 제 선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을 알았기에 모든 일에 흠잡을 데 없이 임했습니다. 왜 하위 10%에 들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국회 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3년 연속 수상은 단 2명뿐이라고 하니 지금 보신 이 의원들이 꼴찌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재판 단일이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꼴찌거든요. 하위 1%예요. 이분 뭐 그렇잖아요. 입법 성과도 없고 그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출석도 엉망이었고 맨날 단식하고 맨날 법정 가느라고. 저희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요. 하위 20% 통보를 받은 그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연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재구성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평가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참여연대의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발의 6개 했고요. 본회의 출석률은 86%인데 상임위 출석률이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인 재판이나 뭐 어떤 단식 이런 이유로 아마 상임위 출석률이 매우 저조한 그런 모습인데 쭉 한번 보시죠.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의원 대표 발의 80개, 40개, 99개 이렇게 했죠. 본회의 출석률도 모두 89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출석률도 84, 92, 95 이렇게 아주 준수한 객관적인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탈당 의원들조차 이원득 의원, 조홍천 의원, 김종민 의원도 모두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이 80 중반에서 거의 100% 가까운 98%까지 출석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면 이런 수치들이 아마 평가 지표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영상 원장님, 물론 이재명 대표는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안 발의 수만 가지고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출석률뿐만 아니라 상임위 출석률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다소 이 20% 하위에 있는 의원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를 보면요, 본회의 출석 같은 경우에는 쓱 나왔다가 그 명패 뒤로 거꾸로 해서 출석 표시하고 조금만 앉아 있다가 본회의가 또 워낙 길게 되기 때문에 그 갔다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요, 상임위 출석률이에요. 상임위 출석률을 해서 저기는 옛날 같으면은요, 다른 정당들은 다 공이 그렇게 했어요. 원내대표가 다 그 원내대표실의 그 직원들을 통해서 다 그 누적 통계를 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저런 걸 바로 말하자면은 정량 평가 기준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잘못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저렇게 흠결이 있는 그 이재명 대표가 자기하고 다른 길을 가는, 흔히 말하면 자기하고 진영이 다른 비명계 의원들을 전부 다 쳐내기 위해서 너무나 무리한 수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의정 활동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저렇게 나와서 앞으로 더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비명계 의원들의 공세가 더 격렬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성진 부장님,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던 이 지표요,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에서 하위 10%라고 평가받는다는 이 의원들이 이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위 뭐 90% 이분들보다 평가를 잘 받은 분들도 이 정도 수치에서 별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크게 뭐 더 높게 의정 활동을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량 평가 그리고 정성 평가 뭐 쉽게 설명하면 객관식과 주관식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답이 드러나는 것과 명확히 답이 주관적인 채점 기준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근데 사실 저는 이명박 공관위원장께서 정성 평가는 최소화했다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화면에 우리가 본 의원들은 제가 말씀드린 객관식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아주 상위권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성 평가로 되는 주관식 문제에서 거의 최하점을 받았다는 건데 저는 그것들에 대한 기준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뭐 학교에서 뭐 채점 같은 걸 해보면은 주관식 문제일지라도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주관식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채점이 됐다라고 하면 다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저분들에게 그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준비가 되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하필이면 왜 저런 분들만 정량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최종 평가에서 하위 10% 20%에 들어갔느냐. 예. 그러니까 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뭐 조작이나 이런 건 없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이번 평가와 이 이전까지 공천관을 쭉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오비락도 이 정도로 계속 반복되면 그 까마귀는 유죄. 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뭔가 적격 부적격 심사 때도 뭔가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봤던 뭐 여론조사 돌리는 것도 뭔가 의혹이 있었고 지금 하위 평가조차도 또 설마 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반복됐으면 결국 저는 이게 사실이 다른 뭐 어떤 것일지라도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이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례적인 게 지금까지 뭐 선출직 공직자 하위 평가를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 총선에는 하위 평가에 들어간 하위 몇 프로에 들어간 분들이 이렇게 밝힌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특이하게 다 내가 들어갔다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밝히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다 밝히고 경선에 임하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예. 밝히고 경선에 임하게 되면 불리합니다. 지역에서 저 사람 하위 평가에 들어갔대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게 절대 유리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건데 이번에 하위 평가에 들어간 분들이 모두 밝히는 이유는 아마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들 발표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물론 저 지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예. 국민들이 느끼기에 과연 이게 공정한 평가인가라는 거에 대한 공감을 못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진 부장님 굉장히 쓴소리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이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보다 내가 월등하게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10% 하위 10%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이 수치에 있어서 지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치. 특히 이제 저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국회의원 되는 과정에서 많이 봐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관리도 제가 알기로 열심히 했고 또 법안이라든지 유치원 3법을 또 본인이 해서 통과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서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최다 득표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대선 후보 경선도 했고 대포 경선도 나갔고 그리고 제가 참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대표 경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대표가 되면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공천을 받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맞아요.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많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본인의 체포동의안부터 시작해서 많은 약속들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 어겼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시작해서 이것마저도 또 어기네요. 즉 박용진 의원이 공천받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박용진 의원이 탈락하는 정당을 만든 겁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누구나 박용진 의원이 그동안 했던 정치 경력 이런 등등을 우리 뭐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다 물어봐도 예. 박용진 의원이 무슨 뭐 사법적으로 걸린 게 있었습니까? 재판을 받았습니까? 뭐 남들 같이 줄리 의혹이라든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까? 뭘 했, 막말을 했습니까? 자, 그러면 김의겸 의원은 어떤 거 받았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과연 김의겸 의원은 본인이 지금 여기서 상위 10%에 들어갔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민주당의 어떤 당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켰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됐나요? 자, 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차세대 리더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하위 10%다.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예. 박용진 의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아까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 박용진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 여기에 대한 박용진 의원의 답도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그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저는 뭐 불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저 때도 그냥 저는 웃었고 지금도 그냥 웃습니다. 잘못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 공천을 걱정하기보다는 전 지금도 당이 걱정됩니다. 이상한 여론조사가 돌아다녀도 난 모른다는 사람밖에 없고 그 하위 10%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전달하면서도 잘 모른다고만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김영주 의원님. 네. 뭐 결과론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 약속은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작심하고 뭐 정합성이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일을 해 나가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해 왔던 일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그 방향인데 옛날에도 뭐 예컨대 보수 정치하는 시간 동안에 자기 좌파의 뭐 의원들을 많이 공천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질이에요. 문제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과연 이제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들이 앞에 10% 되는 의원들보다 더 나은 지역에서의 평가와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혹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도층이 굉장히 배회하고 있습니다. 15%, 20%. 이 사람들을 잡아야만 국민의힘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등 돌린 세력과의 결탁을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런 부분도 더 나쁜 시그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아마 이제는 말하자면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당에서 나설 때가 되지 않았겠냐. 단순히 후보자 개인들의 어떤 희생양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당은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가 당을 나가면서 한 얘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의 당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의 한총련이 전대협 세대를 쳐내고 실제로 보면 그 뭐 전대협은 되는데 한총련이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21세기 시대 변화에 더 맞는 새로운 전문인자의 흡입이 아닌 더 이념화되고 더 질적으로 낮은 그런 행태들. 예컨대 지금 현재 소위 국회 부의장 했던 말하자면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꼬락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20%는커녕 2%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후배들이 한다. 그런 당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평가했으면 매우 높은 점수를 드렸을 겁니다라고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그렇게 모욕적인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김영주 의원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뒤에 다루어 드릴 겁니다. 박용진 의원의 이 주장에 따르면요. 성적표를 통보하는 이 임혁백 위원장조차 나도 잘 모른다 이러면서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통보를 받고는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임혁백 공관위원장 전화가 왔고요. 그래서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웃으시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통보만 합니다. 약간 헛웃음도 나왔어요. 공관위원장도 약간 멋쩍어는 하더라고요. 지금부터는요. 그럼 이 비명계 의원들은 왜 하위 평가를 받았을까? 어떻게 꼴찌들 대부분이 비명계일까?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저희가
민주당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평가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이 곳인데요. 그런데 이 조직의 수장, 이 조직의 위원장이요. 송기도 위원장인데 이분이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그런 분입니다. 양력을 보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직속에 있는 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그런 이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활동을요. 2023년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 겁니다. 10월부터요. 자, 그런데요. 평가 시작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 9월 21일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통과했죠. 그때 당시 이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명투표를 하자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왔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불체포특권에 대한 포기를 이미 본인이 선언을 하셨고 네. 민주당의 또 여러 의원들도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게 굉장히 구차해 보여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다. 이런 가결시켜주라. 일치 단계에서 가결시켜주면 내가 자신 있으니까 그 법정에 가서 무죄 기각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주는 대표의 리더십이 오히려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당시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체포동의안의 가결표를 던진 그런 민주당 의원들을 추정해서 수박 아웃, 수박 당도가 0부터 5까지 그런 당도를 만들어가지고 매기고 그럴 정도로 극심한 그런 내용을 겪었었는데 이 논란 직후에 그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에 바로 10월부터 이 친명계 위원장이 주도하는 그 위원회가 의원 평가를 시작한 게 이 비명계 의원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추정이 되긴 하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기는 하죠.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한 것이 조금 전에 나온 윤영찬 의원의 이야기대로 이재명 대표의 공언 아니었습니까?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심지어 당대표로서 국회 연설할 때에도 그때도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본인이 공언했었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여러 번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심은 다른 것이었다.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본인 말로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정청래 최고 그 위원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여줬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영장 실질 심사 끝나고 구치소에 머물렀던 그 몇 시간 동안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이런 곳에 오게끔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결의를 다진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이재명 대표는 단순히 자기의 말을 시건한 것을 넘어가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이번에 공천 학살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공천권 남용 아니겠습니까? 공천이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공적으로 추천한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공천농단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매우 궁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9월 21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고 그게 가결되고 나서 굉장한 내용 휩싸였는데 그때 당원들을 대부분 차지한다는 이 친명 지지자들이 이렇게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던 그 시기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관심법이 통용된 거죠. 당신은 이번에 가결표 던졌어. 라는 관심법이 바로 저기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 자, 그런데 너는 찍었을 거야. 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저 규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는 정성평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왜냐? 박찬대 최고위원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책임질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 날이 온 겁니다. 바로 그 날이 오늘입니다. 자, 이렇게 통보가 된 것이죠. 자, 이제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정성평가에서 최하점을 준 겁니다. 즉 이재명 대표 본인이 스스로 국민들 앞에 약속한 부분들을 막판에 그냥 어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 의원들이 아니 약속한 것인데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어겨낸다. 즉 이분들은요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못 읽은 죄예요. 즉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못 읽고 그 사람이 옛날에 공직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죄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당은요, 대한민국 정당은 다 국고보조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1년에 한 정당이 지금 400억, 500억씩 국민 세금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 자체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라는 분은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의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만약에 페널티를 줬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공당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당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본인이 지금 당비를 얼마씩 내나요? 얼마 안 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당비를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당에서 사적인 어떤 감정, 그리고 그 사적인 감정도 이분들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거는 당대표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공천을 못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못 읽은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庆부의장님. 아까 같이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한 이 29명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그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그런 선택에 의해서 명단이 나왔던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송갑석, 아까 그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죠. 박용진, 박영순, 윤영찬, 지금 나온 6명 중에서 4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계속 의혹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 결과를 결과 채점지를 다 완벽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저 의혹들에서는 벗어나기 힘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가결표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실제 가결표를 던졌는지 알 수도 없는 맞아요. 것이고요. 그때 부결표를 던졌는지 인증하라. 저는 부결해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결표를 던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심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기준이 삼아진 것처럼 마치 드러났는데 왜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공교롭게 오비락처럼 계속 그런 분들에게만 좀 불리한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과연 우리 정당이 진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이건 거의 요즘 키워드가 된 입틀막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정당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난주에 한 청년의 입을 틀어막았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당내에서 작은 다른 목소리조차도 지금 사실상 못 내게 틀어막은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과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실지, 힘을 실어주실지, 공감을 해주실지,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지 이것들을 우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평가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다면 전 저분들에게라도 이 신청 지금 당규에 따라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분들에게라도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의원총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직접 보여드릴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자막이 나갔습니다만 정청래 최고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당 대표를 팔아먹은 사람들 상관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박찬대 최고위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 얘기들을 옆에서 듣고 있던 송갑석 의원이요. 자기 증명을 거부한다 이러면서 반박했는데요. 한번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비로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시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당원 평가라든지 어떤 다면 평가라는 정성적인 그런 요인들을 빌미로 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책임을 지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송갑석 의원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소위 전대협 세대, 586 세대에 몇 안 되는 매우 중량감 있고 책임감이 있는 학생운동의 지도자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갑석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민주당 내의 가치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 저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작년 9월이죠. 저와 같은 소신 발언을 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고 저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이미 저 때부터 전체주의적인 인민재판적인 다 풀어라 라고 하는 마녀사냥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 왔고요. 뭐 수박, 당도 감별, 찐명 감별 이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과연 희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벗어난 겁니다. 예.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부터라도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당의 통합적인 말하자면 그 공천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좀 분위기가 달라졌을 텐데 그때 이후에 작년 9월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도 당이 변화지지 않고 하나하나 그 수순에 따라서 그야말로 학살 그다음에 타겟팅하는 뭐 우리 최병천 부원장 말에 의하면 알까기식 말하자면 공천을 해왔다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현실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앞서 어떤 뭐 본회의 참석률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그런 지표를 보여드렸다면 지금은 정성적인 지표에서 이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민주당의 그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비율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가 이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정성평가라는 대목이 전체의 22%를 차지합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그 1등에 있던 사람도 꼴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치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 점수를 다 0점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아, 왜냐하면 0점. 네. 정성평가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뭐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위 10%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저 점수를 전부 다 0점을 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아까 우리 송갑석 의원의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헌법에 규정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선출할 때 양심에 따라 하도록 한다는 게 우리 헌법에 의원 선출할 때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이 진행되어 온 민주당 내의 어떤 이 분위기를 보면 자, 이 사건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포동의안이 본인이 뭔가 정치인을 하면서 대표를 하면서 뭔가 정권과 싸워내면서 빚었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성남시장하고 그다음에 이 경기도지사 할 때 빚어졌던 많은 문제들, 법인카드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도 온 당이 동원돼서 방탄하는데 제대로 방탄하지 않은 의원들을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내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이 혁신하기 때문에 살갗을 걷어내는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 살갗은 걷어내고 본인 것은요 그대로 지금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가 하는 게 혁신인데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당신은 바뀌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 그 하나의 이유, 즉 당대표의 정적, 사법적 사건을 지켜주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로 저렇게 국회의원을, 물론 뭐 국회 같은 경우에 각 당마다 의원들에 대해서 컷오프를 하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의정생활 제대로 못한다든지 사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국민들의 막말을 해서 당의 신뢰를 축소시켰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당에서 컷오프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컷오프 되는 의원들이 그런 의원들입니까? 그러면 그 많은 막말과 많은 실언과 당에 실추시킨 그런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평가를 받았나요? 저는 그 한번 결과를 보고 싶어요. 네.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주관적인 정성평가는 최소화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관적인 정성평가는 최소한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위 20% 통보 결과에 납득을 하지 못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평가 이유랑 기준 등 공개 생각은 없으신 건지. 48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저희가 그분에게 평가 내용을 고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민영삼 원장님. 네.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평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다른 위원회에서 했는데 이분은 지금 그 결과를 받아서 통보만 할 뿐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눈 감고 아웅식으로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사전을 보니까요 비명 행사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 민주당의 유행어로 이제 비명 행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친명 공천, 비명 탈락. 근데 그걸 이제 비명 행사라고 하는데 비명이란 건 원래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제 명을 다 못한 걸 비명 행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사태는 공천 사태는요 뜻하지 않은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예견된 사고예요. 그 예견된 사고가 뭐냐면은요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했냐 안 했냐 이 기준으로 해서 친명이냐 비명이냐 확 나누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는데 저런 공천을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들러리라고 봐요.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다 들러리고 전부 다 들러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 몇몇 사람들이 비선으로 딱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깨맞추는 거죠. 예? 딱 떨어질 사람들 정해놓고 나머지 뭐 출석 일수네 무슨 정성평가네 정량평가네 여론조사네 이런 건요 다 깨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문학진 전 의원의 폭로에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직접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전화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론조사를 보고 이거 어디서 했는지 그다음에 그 결과치를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딱 그 기준에 맞춰 놓은 거예요. 1등하고 2등하고 20% 차이 나게 해가지고 1등한 사람을 전략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놓은 게 딱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그 줄을 섰느냐 안 섰느냐 하는 딱 친명이냐 아니냐는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참 불필요한 논의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 그 이전과 그 이후로 확실히 나눠진다. 그리고 정말 해공 신익희 선생, 유석 조병옥 선생으로 이어지는 70년 이상의 이 정통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옴으로써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공언했던 대로 진짜 이재명 대표의 목표대로 151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저 공천 과정인가. 이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저는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진 부장님. 예. 젊은 정치인이시지만 당직 생활은 꽤 오래 되시지 않았습니까? 당원도 오래 하셨고 지금 민영삼 원장님의 말씀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제가 헤아려봤습니다. 선거를 몇 번째 하는지. 그러니까 크고 작은 뭐 대선, 뭐 지방선거 다 해서 이번 11번째 선거인데요. 공천을 앞두고 항상 이렇게 잡음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늘 잡음이 있었죠. 네. 그리고 좀 제가 생각하는 좀 주류가 기득권 세력이 좀 공천을 좀 가혹하게 한다라고 느꼈던 총선은 저는 사실 지난 총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친문이라고 하는 세력이 주류였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친문 세력이 참 기득권 그때도 잡음이 많았고 그때도 그 친문 위주의 주류 위주의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소위 말하는 요번에 그 박용진 의원은 지금만 비주류인 게 아니라 그때도 비주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금박해라고 해서 그 4명의 의원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비판적인 당내에서 비판적인 여론을 내는 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박용진 의원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박용진 의원은 경선 기회를 보장받았고 경선을 통해서 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저는 그때 지금 친명 세력만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때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때 주류였던 분들이 지금 비주류가 돼서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한 대응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도 박용진 의원 같은 쓴소리를 내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근데 예. 지금은 더 심해졌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당의 이 상황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 다음 총선 때는 얼마나 더 주류를 잡는 사람이 더 심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를 시작하는 뭐 저 같은 정치 초년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저쪽에 줄을 서야지 뭔가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뭔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지금 뭐 그 우리 뒤에 볼 것 같은데 이 원로들조차도 이대로 가면 우리 당 안 된다라는 지금 지적들을 하고 계신 거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이게 뭐 잡음이 있는 게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반발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여러 말을 했죠. 김영주 의원을 향해서는 내가 점수를 줬다면 좋게 줬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김영주 의원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한다는 대표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조롱하는 말로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원래 혁신이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다 이렇게 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 윤영찬 의원이 오늘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근데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는 사실은 자기 살을 깎아야 고통이 생기는 거죠. 예. 자기가 미워하는 비명계의 살을 깎고 뼈를 치면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 어불성설인 거죠. 성치훈 부의장 말씀 주셨듯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 원로들이 유감 입장을 표명하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공정한 공천을 촉구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원로들까지 나서서 당을 우려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우선은 뭐 문학진 의원의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했고 또 그때 당시로 이제 소위 뭐 건노갑 또 정대철 같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소위 뭐 우리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장님들이 저렇게 나섰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총리했던 두 분이 저렇게 나섰습니다. 예. 사실은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당의 전체적인 정체성, 다시 말해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의 가치와 이념에 가장 맞는 상품들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저렇게 말하자면 엉터리로 되고 불법적으로 혹은 뭐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된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예정된 그런 찍어내기 식의 어떤 말하자면 척건 배치의 말하자면 공천이 된다면 이미 역사 속에서 2016년 뭐 2012년 이런 공천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실패했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정세균 총리는 최근에 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분이세요. 거의 개입을 하지 않겠다.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입장인데 저분마저도 입장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의 상황이 굉장히 비상한 어떤 시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 지도부의 공천에 어떤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사람들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걸로 의심받던 그런 비명계 의원들이 하위 평가자로 분류가 됐다면 그 반대쪽에서 이재명의 방패를 자임했던 사람들은 어떨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씨의 변호를 맡았던 그 변호사들 얘기입니다.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함께 들어갔던 박균택 법률특보입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제 운전면허증에 그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 아나요?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 저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겠죠. 지금 만나보신 이 박균택 특보 그리고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조상호 변호사 또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임윤태 변호사가 전 현직 의원들과의 1대1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1차 관문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외에 변호인이 많죠. 정진상 변호인 그리고 김용 변호인도 지금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을 뿐 대체로 경선까지는 무난히 갈 걸로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뭐 법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정치적 뇌물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분이 박균택 변호사가 그때 변호할 때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당시에 그 광주 광산구에 광산이라는 법률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출마를 예정을 해놓고 지금 이 변호인을 했었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지역에서 지금 후보로 뛰고 있은 사무실을 낸 분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를 맡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뭐 이게 과연 그러면 수임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뭐 이 변협에 이제 공개가 될 테니까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런 행동 자체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러니까 신세를 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반영이 된다? 지금 조상호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게 지금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기도지사 때도 보면 그때도 뭐 한 1억, 뭐 3억 정도 변호사비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때 변호인들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한 20여 명 되고 헌법재판관도 있고 등등 아주 정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그렇게 법률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굉장한 돈을 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굉장히 적은 돈으로 변호사를 썼어요.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변호인들을 다 쓰려고 그러면 아마 꽤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이 재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변호사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작은 변호비를 써서 했고 문제는 이런 분들이 경선 과정에서 뭐 했다라면 물론 뭐 두 가지의 연관성을 밝히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실상의 정책 뇌물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조상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7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됐는데 7대2의 경쟁률을 뚫고 지금 최종 1대1 경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박균택 변호사 조금 전에 유명한 말 했잖아요. 면허증은 경찰청장이 발급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그 담당자는 경찰청장이 발급해 주는 그 운전 면허증을 그냥 실질적으로 실무를 전달해 주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은 아니 박균택 변호사가 고검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고검장까지 하신 분이 그 로스쿨 학생들도 착각하지 않을 그런 궤변까지 해야 되나?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공천을 받을 것이 아닌가? 누가 봐도 지금 박균택 그 변호사가 공천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간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 광주 광산구 갑이니까. 마찬가지로 조상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말을 천안함 그 관련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어찌됐든지 간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떠한 막말도 다 묻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 총선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개 선거구의 단수 추천.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관련 발표가 있어가지고 속보로 경선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저희가 이거 먼저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선정하여 후보를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경선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 공격을 하는 등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천위는 그린공천 지원단에 접수된 사항 중 허위 사실 유포와 흑색 선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부산과 경기 선거구 2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경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우리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스템 공천에 어울리고 국민에게 공감받는 경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금일 심사 결과에 따른 선거구 및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수 추천 3명, 세종 1명, 경기 2명, 세종시 갑 유재하,
경기 두 명, 고양시 정, 김현아, 하성시 갑, 홍형선, 그 다음에 경선 선거구 총 13개구 선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두 지역, 동구을 경선입니다. 5인 경선입니다. 강대식, 서호영, 우성진, 이재만, 조명희, 수성을 2인 경선입니다. 김대식, 이인선, 인천 항구시입니다. 남동구가 손범규, 전성식, 정승환, 대전 서구가 3인 경선입니다. 김경석, 조성호, 조수연, 서구울 양자 경선입니다. 양홍규, 이택구. 경기 세 곳입니다. 수원시무, 김원재, 박재순, 남양주 갑, 심장수, 유낙준, 이인희, 양주, 박종성, 안기영, 강원 두 곳입니다. 춘천, 철원, 하천, 양구군 갑, 김혜란, 노영호, 양자경선,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을, 삼자경선, 이민찬, 한기호, 허인구, 충북 두 곳입니다. 청주, 흥덕구 4인 경선입니다. 김동원, 김학도, 송태영, 이욱희, 청주 청원구 김수민, 서승우 양자 경선입니다. 경남 한 곳, 밀양, 의령, 함안, 창녕, 박상웅, 박일호 양자 경선입니다. 우선 추천 지역 및 후보 네 곳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둘, 경기 둘입니다. 서울 강북 을 박진웅, 서대문 을 박진, 경기 오산시 김효은, 레이나, 파주 갑 박영호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분 받겠습니다. 그 오늘 10% 분들께는 아니 저기 좀 먼저.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그 하위 컷오프 명단이 통보가 되는 부분은 컷오프에 관해서 관심이 가장 많으시구만요. 컷오프에 관해서는 오늘 의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컷오프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통지를 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컷오프 잘 존중해가지고 표시 안 나게 협력해가지고 같이 갈 겁니다. 제가 너무 말을 더듬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거의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한 언론사에서 오늘 오후 중에 컷오프 사람들에게 통보할 거라는 것으로 오보인 건가요? 그거는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예. 예? 명단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경선 또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 심사하는 과정에 고려되는 거니까 그분 명단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통지가 갈 거고, 그분들 여러분들 알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김연아 전 의원님은 검찰 조사 받으시는 게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소명이 되셨나요? 예. 고양정의 김현아 후보자는 1년 반 전부터 당내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될 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돼서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게 없습니다. 다른 질문. 예. 이용호 비서관 당에서 제안 받은 거 없다는 글 올라왔는데 뭐 재배치 등등 논의된 거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용호 비서관 재배치 논의를 안 하신 건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이고 이규영 기자입니다. 강원의 경우에 선거구 조정 가능성 때문에 그동안 공천 방식을 이제 확정을 미뤄오셨는데 오늘 춘천처럼 했던 양국 가불은 경선을 확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빨리 확정을 해줘야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위 10% 컷오프 대상자들은 아예 개별 통보도 한 명도 지금까지 안 하신 건가요? 그건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게 열심히 하셨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평가 과정에서 그렇게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분들이 국회의원으로 잘 못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수 의원님 경선 참여시켜달라면 더 평가적으로 구성했는데 받으실 생각은? 이명수. 지금 의원님들 중에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는데 공간에서 지금 의원님들 중에 먼저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는데 공간에서 한꺼번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논의된 사항들은 없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지 출마를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혹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그분은 김영선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대해서도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선거구의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 샘플이 인구 비례별로 분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역별로 동일 배분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게 공개가 되는 건지 아니면 후보자들한테 안내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발표 보셨는데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해드렸던 이 국민의힘 컷오프 10% 명단, 이거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개별 통보를 한다. 이렇게 지금 공관위원장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단수인 세 곳이 있습니다. 세종시 갑의 류재화, 고양시정의 김현아 전 의원, 그리고 화성갑의 홍형선 후보를 단수로 추천했고요. 그리고 우선 추천 지역도 네 곳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지금 사실상 컷오프로 논란이 됐던 이 서울 강북을에 박진웅 후보를 우선 추천했고요. 서대문 을에는 박진 전 장관을 강남을에서 서대문 을로 옮겨서 우선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있는 경기 오산은 최근에 당으로 인재 영입된 EBS 강사 출신의 김효은 레이나 씨를 후보로 우선 추천했고요. 그리고 경기 파주갑의 박영호 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이원모 전 비서관은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오늘 발표는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컷오프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컷오프를 이제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이 감점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이제 논란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통보를 하는데 문제는 경선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선을 붙여줘서 거기서 나중에 계산할 때 점수를 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의원들의 개별적 반발을 좀 저는 무마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을 만약 현역 의원을 컷오프 시킨다 그러면 또 반발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일단 국민의힘의 공천 전략은 일단 조용하게 치른다는 거니까요. 네. 그런 현역 의원들을 일단 경선에 붙여주고 문제는 나중에 이제 그 표 계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감점 요인으로 일단 작용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뭐 개인의 명예도 지켜주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괄적으로 발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지금 방침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게 혁신적인 공천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 물론 이제 조용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국민들이 보기에 현역 의원들에 대한 어떤 이 공천 배제 이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경선 어떤 이 공천 과정을 보면 너무 좀 조용하게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별 문제 없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전략이 오늘 발표에서도 보면 뚜렷한 게 지금 뭐 경선을 뭐 3명, 4명, 5명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 한 사람도 거의 대부분 다 경선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럴 경우는 문제는 뭐냐면 현역 의원들이 우세를 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현역 의원들이 지역에서 이제 그동안 닦여놓은 뭐 조직이나 이런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인들이 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게 공천이 현역 의원들한테 너무 메리트를 장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국민의힘 지금 발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컷오프 명단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민주당이 너무 내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가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얘기가 됐던 뭐 쌍특검 관련해서 실제로 보면 편하게 당에서 찍어내기 하듯이 컷오프 했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불상사라든지 또 반감을 드러내는 부분은 최대한 지양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뭐 7명 정도 된다고 하는 컷오프 대상자조차도 7명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현재 자기 스스로가 대상자인데 지역을 옮긴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하면 이미 예를 들어서 뭐 그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컨대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었는데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네. 차차차차 그런 어떤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된다라면 이 구조에서는 전체적으로 당을 안정되게 공천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번 총선에서 도움이 된다. 그런 지도부의 판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공천 발표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계속 자막으로는 내보내 드릴 겁니다. 오늘 공관위의 발표 내용 자막으로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이어가던 내용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방금 보신 국민의힘처럼 발표를 하면서요. 어떤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문제일지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빅매치 경선 지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매치 경선 지역은 광주 광산 을로 박균택 후보와 현역 의원인 이용민 후보 간의 네 번째 빅매치 경선 지역은 서울 금천구로 조상호 후보와 최기성 후보가 신격전지로 떠오른 경기 남양주시 갑은 임윤태 후보와 최민희 후보가 성침 부회장님 들으셨지만 방금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그냥 드라이하게 어느 지역에 누구 이렇게 경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명백 위원장은 빅매치 그리고 신격전지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좀 그 가중치를 더 두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에서 경선 발표가 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발표한 것 중에 이제 현역 의원과 도전자가 1대1로 붙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뭐 좀 이런 이목도를 끌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좀 사실 언론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좀 낯선 이름들도 있고 이게 빅매치인가 하시는 것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다룬 이유는 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후보로 된 지역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에서 항상 법률 특보, 법률 자문위원, 법률위 부위원장 이런 걸 하셨던 분들이 그 이후에 바로 그 공헌을 인정받아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그분들을 뭐 이렇게 뭐 보훈 공천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공천 1대1로 그 경선 후보가 된 기준표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당에서 내부 경선 그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그분들이 실제 뭐 1등이나 2등을 한 거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 뭐 보훈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분들의 장점은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변호인 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변호했다. 그게 뭐냐면 언론에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지지자들이 좀 익숙한 이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현역 의원과 경쟁을 할 때 도전자들은 사실 매우 열악한 경쟁 그 구도에 있습니다. 사실 인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대부분의 그 경선 지역이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입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도전자가 웬만한 인지도 갖고는 그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기 힘든데요. 아마도 그 이재명 대표나 이런 당의 이런 변호를 하셨던 분들은 좀 언론을 많이 탔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좀 유리한 그런 측면에서 좀 여론조사가 잘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 과정은 이렇게 잡음이 무성한데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는 속도를 붓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이걸 다음 달 3일에 창당하기로 하고 오늘 국회에서 합의 서명식이 있었는데요. 그 합의문을 좀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요, 바로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평가받는 이 진보당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3명이나 추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역구, 울산 북구를 지역구를 한 곳을 양보받기로 했습니다. 정혁재 변호사님. 네네. 자, 이 진보당이 어떤 곳이냐? 2014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판시했던 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평가받는 그런 곳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시점에서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통진당의 후신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진보당과 민주당이 저렇게 그 합작을 해가지고 비례 3명, 그다음에 지역구도 당선될 곳을 갖다가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명의 국회의원을 보내줄 만한 그렇게 지금 한가한 시점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네. 그 작년 말 올 초에 김정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남쪽 진보 역량들에 대해서 실망했고 경고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범민영과 6.15 남측 본부를 갖다가 해체하고 진보 정당들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령에 따라 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그 범민련 남측위원회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엄중한 시점인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에 넘어서 가지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직을 갖다가 몇 석을 갖다가 이제 진보당에게 준다. 이런 것들을 참 어떻게 지금 2024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좀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 민주당의 연합 대상에 진보당이 포함되는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바로 권성동 의원인데요. 민주당과 손을 잡은 진보당은 이석기의 후예이자 통진당의 잔당이다. 이번 선거연합의 본질은 이석기 시즌2다. 민주당이 과거의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진보당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진보당의 강령, 당 강령과 이거 어떤 게 있는지 봤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도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항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잔재를 청산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해체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관계를 해체하겠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당 강령으로 내걸고 있는 게 진보당입니다. 예. 예전에 통진당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 훈련 중단 뭐 등등 내걸었고 진보당도 비슷한 지금 요구사항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진보당이야 뭐 그렇다는 거 우리가 자유민주 사회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민주당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에 동의하나요? 예. 그러니까 동의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역구를 양보해주고 비례대표 3석을 주는 겁니까? 저는 그걸 명확히 해야 된다. 자, 동의하면 민주당 강령에 이걸 넣으십시오. 자, 우리는 주한 한미관계 이 새롭게 다 청산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훈련들 반대한다라는 걸 당 강령에 넣으십시오. 그렇게 국민들 앞에 요구해야 떳떳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요구하는 정당과 지금 선거연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연합은 무슨 의미죠? 결국 저 당과 이 당이 함께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2012년 선거가 그렇습니다. 그때 통진당과 선거연합을 하면서 통진당에 18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통진당 해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일을 지금 벌이는 거죠. 이번에 비례정당에 이 진보당 3석, 그다음에 이제 시민연합 3석, 국민추천 4석, 10석을 그쪽에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예. 과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 정당들의 어떤 내용들을 동의하는지 저는 그것부터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삼 원장님, 최대 4석입니다. 우리 국회에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평가받는 그 당의 국회의원이 최대 4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저것도 책임이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현재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 뭐 10몇 번 안으로 정말로 저 4사람을 다 넣어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찌됐건 간에 비례대표 30명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고 하는 부분인데 저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그 대권 가도에 계산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나중에 대선 후보가 대권으로 갔을 경우에 진보라고 표현되는 그런 솔직히 말하면은 뭐랄까 반정부 시민운동하는 이런 분들까지 다 초과를 해가지고 저쪽 안에서는 이제 민주노총, 그 다음에 뭐 경기동부연합, 그 다음에 뭐 한총련, 그리고 더 극좌편향적인 저런 분들까지 저런 그 진보당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대선에서의 선거연합으로 가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저런 그 뒷거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두운 그런 우회 상장을 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동훈 위원장도요, 그동안 음험한 뒷거래다 이렇게 지적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민주당 계열의 비례 공천 과정에서는 음험한 뒷거래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북으로 헌재에서 위헌 해산된 정당의 후신 정당이 비례 연합 등을 의 과정에서 15석 지역구를 달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 식의 협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 것이죠. 저희는 그런 제도에 반대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 중에 나왔던 그 뭐 15석 얘기는 아닌 걸로 됐습니다만 어쨌든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를 지금 울산 북구에 하기로 했는데 여기가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입니다. 네. 예,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뭐 어떤 포석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이상은 의원은 사실은 20대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중재 때문에 스스로 포기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윤중호 진보당 진보 진영에서 당선이 됐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사실은 보궐에 있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그런 선거로 인해서 다시 일어났다라면 이번에는 사실은 진보당이 계속 그 지역을 고수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룰로 보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양보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정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상훈 의원은 저도 잘 아는 의원입니다만은 그전에 사실은 강복 회장님이나 이런 분과의 친분 관계 속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실은 우리 당으로 와라, 국민의힘으로 와라 이렇게 러브콜을 받았던 의원이기도 하고 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의 이상훈 의원의 결하고 지금 진보당의 결이 너무 거리가 간극이 큽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양보하거나 단일화하는 경선을 할 수 있지만 전혀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기간이라면 실제로 저 지역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은 탈당하거나 집단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가능성조차도 열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난번에 전북자치 그 도 행사 때 강승희 의원 계시잖아요. 뭐 전북에 진보당. 그러면 울산에 있고 그럼 지역구 2개를 주고 말하면 비례를 2개, 2-3개를 준다 그러면 크게 보면 5개의 말하자면 의원을 가진 정당이 22대 국회에 출연한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 더 붙여서
또 하나의 어떤 진보 정당이 또 하나 출연한다 그러면 상당히 민주당이 함께하는 블록 자체가 굉장히 좌편향이 깊어진다는 것이고 예. 그러면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 22대 국회가 과연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회로서의 정체성을 시험받게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신 부장님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던 진보당의 강령, 진보당의 공약이 한미동맹 파기가 이게 주요 공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생각입니까? 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진보당과 저희 당 민주당이 공유하는 정책들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공유할 수 없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뭐 진보, 뭐 복지 정책, 뭐 노동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유되지 않은 그 진보당만의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진보당 의원 우리가 비례연합정당을 추구하면서 그 군소정당들에게 혹시 당선돼서 이런 정책은 추진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거래나 뭐 합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진보당이 혹시 뭐 맥시멈 내석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맥시멈까지 가긴 힘들다고 보고요. 뭐 많으면 뭐 2석 뭐 이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 의원들이 아마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뭐 입법 발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법 발의 하더라도 발의까지 성공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 지금 10명의 동의를 얻어야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 정도의 아무리 민주당 내에서 진보적 의원도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에는 동의해주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안 발의까지는 가진 않을 것이다. 다만 아마도 진보당 의원이 그 원내에 들어가서 잘하면 우리 당이 아마 칭찬을 받을 것이고 뭐 그런 문제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행동들이나 뭐 법안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게 되면 그 비판도 민주당이 감수하게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요. 정당이 자기 힘으로 예를 들어서 의석을 얻고 하는 거 그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국민들의 선택이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 진보당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숙주 삼아서 본인들 거기 얹혀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의석이 지금 최소 5석이란 말입니다. 이 5석이면요. 지금 정의당이 6석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상당히 큰 정당이 들어오는 거고 또 이게 선거 끝나면 비례정당 해산입니다. 해산되면 진보당은 진보당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민주당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본인들이 지금 숙주 역할을 해서 진보당을 들여와서 그럼 이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본인들은 이 비례정당이라는 게 민주당을 보고서 국민들이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진보당도 있고 지금 뭐 이상한 뭐 모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어느 정도 담보를 할 건가요? 과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검증을 할 건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을 질 건가요? 뭐 아주 나중에 되면 아무 책임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결국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정정당당하게 지역구에서 심판받고 지역구에서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 되는 게 저는 정상인데 왜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숙주 역할을 하면서 이런 정당들을 원내에 진입시키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민주당이 책임을 지겠죠? 성庆부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까지 이제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49일 남았습니다. 주요 격전지 6곳을 중심으로 여론조사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시죠. 자, 민주당이 임종석 전 실장과 공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서울 중성동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임 전 실장이 후보로 나올 경우에 33%, 윤희숙 전 의원은 30%의 지지를 받을 걸로 조사가 나왔고요. 오차범위 냅니다. 반면에 추 전 장관을 후보로 넣은 그런 가상 대결에서는 추 전 장관이 31%, 윤 전 의원이 33%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오차 내긴 합니다. 민영삼 원장님, 네, 어떻습니까? 좀 이번 조사 결과 추미애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을 넣어서 이 윤희숙 후보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봐서는 거의 텃밭에 가까운 양지 쪽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그 험지라고 평가되는 정말 좋게 보면 격전지 거기거든요. 그래서 운동권 특권 세력에 심판한다는 상징적 인물로 윤희숙 의원을 일찍이 선정해가지고
이제는 단수 공천까지 마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원래 텃밭 주인이 임종석 의원이 저기서 2번 이상 국회의원을 또 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은 일테면은 추미애 의원보다는 더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만은 윤희숙 의원하고 해서 본선 경쟁에 있어서는 이 임종석 전 의원 실장도 마음 놓고 지금 마음 놓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 통계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국민의힘에서 일찍이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의 일환으로 상징적 그 작업으로 이 성동 갑을 딱 정해가지고 윤희숙 의원을 경제 전문가 윤희숙 의원을 선정했던 그 전략이 상당히 먹힐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그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일찌감치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을 치켜 세웠죠. 한번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이 상대로 아까 보셨던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 송파 갑에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 전 실장이 거부를 했죠. 당의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철희 전 정무수석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조리돌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가 그 망신 주는 거지. 그래서 네가 알아서 그냥 제풀에 자빠져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예의를 갖춰야죠. 당대표의 친문들이 도전할 것 같고 거긴 임종석 실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미 미리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론에 동의하세요? 잠재적 경쟁자라고 보는 거겠죠. 정학신 변호사님. 네네. 이철희 수석의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일진들이 어떤 그 학생 보면 한테 10,000원짜리 주면서 이거 싸우고 저거 싸우고 거스름돈 너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송파든 어디든 다른 데 갈 생각이 1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공천을 주기 싫으면은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공천 탈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지 마치 다른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뭐 존경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더 불쾌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그 감정을 임종석 전 실장이 느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민주당에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요 격전지 가상 대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1번 이수진, 2번 추미애, 3번 임종석, 4번 이재명. 4명 중에 고르려면 어느 사람이 제일 편할까요? 저 누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동탁입니다. 나동탁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와 이게 뭐야? 나경원 전 의원이 공천을 확정지은 서울 동작을입니다. 민주당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먼저 이수진 지금 현역 의원이죠. 이수진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 이수진 의원은 37%, 나경원 전 의원은 41%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은 33%, 나경원 후보는 44%. 이 두 사람이 맞붙으면 조금 격차가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나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 지역이 또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또 주목되는 지역이긴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여당의 중진이었었는데 지난 21대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했죠. 그러면서 본인이 4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지역구를 아주 열심히 또
이렇게 운동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좀 다른 지역 또 다른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이재명 대표 안규백 위원장을 굉장히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 지역에 지금 딴 사람들 자꾸 지금 이 정체불명의 여론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여론조사가요. 저도 전화하면 하루에 막 수십 번쯤 옵니다. 저는 아예 받지를 않는데 네. 요즘 여론조사 이게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정확한지 뭐 아닌지는 뭐 좀 제가 볼 때는 이 여러 가지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건 나경원 의원의 어떤 이 복귀전 그리고 이수진 의원의 수성, 이수진 의원이 지금 당내에서 경쟁력 관련해서 지금 뭐 좀 힘든 거 아니냐라는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전화도 있었다고 하니까 꽤 아마 공천 과정에서 지난한 어떤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이죠. 인천 계양을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의 대결. 이재명 44, 원희룡 34, 10%포인트 차이인데요. 이번 주에 금요일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계양을 찾을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아마 붐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여론의 변화가 있을지 한 번 더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